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인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천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콜모고로프 아놀드 네트워크스, 줄여서 칸이라고 불리는 논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는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칸과 관련한 입지 내지는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4월에 칸이라는 논문이 드랍된 이후로 그 이후로 되게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레딧 채널들을 어떤 리얼 월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레딧에서 가장 어떤 AI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이 머신러닝 채널에서 이 올해 안에 올라온 아카이브 논문들 중에 세 번째 내지는 두 번째로 많은 보트 수를 얻었던 그런 논문이 칸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서 칸이라는 논문이 뭔지는 몰라도 버즈량이 되게 높은 논문이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것과 비슷한 어떤 결의 논문이 하나가 이제 최근에 만바라는 논문이 있었죠. 둘 다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점이 있다면 기존에 많이 쓰고 있던 아키텍처에 대한 대안적인 구조를 참신하게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던 그런 논문이었던 것 같고요. 또 비슷하게 첫 번째 컨퍼런스 제출에서 위제액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만바가 리젝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이런 논문이 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많았던 반면에 칸의 경우에는 조금 발표 직후부터 찬반이 많이 갈렸던 그런 논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제 뉴립스 2024에서 일단 리젝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현재 지금 ICLR 2025 컨퍼런스에서 리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현재 레이팅이 밑에 보시는 히스토그램이 이제 ICLR 평균 레이팅인데 요거에 비해서 높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저번에 리젝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아니면 좀 걱정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뉴스크립트를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방향에서 많은 분들의 의문이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레이팅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발표일 기준으로 되게 최근인 이 24일에 이 낮았던 레이팅을 줬던 그 리뷰어들이 점수를 높게 상향을 해주는 상황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칸이라는 논문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억셉될 가능성이 꽤 높아지지 않았나, 점수뿐만이 아니라 또 명분적으로도 그런 논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 칸이라는 논문을 요약을 해보자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MLP를 대체할 수 있는 MLP의 대안적 구조인 어떤 칸이라는 파운데이셔널한 빌딩 블럭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때 칸을 MLP 대신에 썼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더 좋은 스케일링 로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것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더 핵심은 인터프리터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첫 칸이 드랍된 이후로 계속 수정되는 방향을 봤을 때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 점은, 원래는 이 칸에 대한 주장의 논조가 굉장히 셌다면 현재는 많은 부분이 많이 누그러져서 하나의 새로운 구조체를 제시를 했고, MLP에 비해서 명확히 보이는 장점, 가능성으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테이크어웨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칸보다도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한 수식적인 이해와 철학을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좀 수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MLP의 대안인 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둘 다 어떻게 보면 AI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존재하는 파운데이셔널한 빌딩 블럭인데, AI가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떤 리얼월드의 컴플렉스한 펑션을 잘 모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모델들을 구축할 때 저희가 빠지지 않고 쓰는 것이 이 MLP라는 구조인데요. 오늘 제 세미나에서 이 MLP라는 것이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어떤 수식적인 근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그러니까 보편
근사정리라는 UAT라는 수학적인 근거가 있고요. 이러한 근거 때문에 MLP의 형태가 이러하고 이런 MLP가 잘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알아볼 계획입니다. 그 뒤로 이제 MLP를 대체하는 칸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칸도 그에 대한 수식적인 탄탄한 정리 내지는 근거가 있겠죠. 그것이 밑에 나오는 콜모고로프-아놀드 레프레젠테이션 티어럼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좀 알아보면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뒤에 칸의 원리와 구현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뜯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프리리미너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MLP여야 하는가? 질문을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어떠한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왜 이 리니어 액티베이션 리니어 형태의 MLP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꽤 많은 어떤 설명들이 있습니다. 가령 중간에 이런 리니어한 펑션이 들어가야 이렇게 논 리니어한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내지는 논 리니어 액티베이션 없이 쭉 리니어한 오퍼레이터를 쌓게 되면 결국에 하나의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리듀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려면 중간에 논 리니어 액티베이션이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설명들을 또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보면은 이 MLP, 즉 리니어,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리니어의 형태로 생긴 이러한 수학적인 구조 자체가 어떤 함수를 근사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MLP라는 구조가 꼭 이러한 형태를 띄어야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형태의 이러한 효과적임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그 사례가 밑에 보시는 이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포멀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 층의 히든 레이어와 그에 대한 non-linear activation만 있다면 현실에 존재하는 어떠한 어떤 컨티뉴어스한 펑션이더라도 모두 다 근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에 대한 증명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어펜딕스 쪽으로 빼고 이제 여기서는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UAT의 포멀한 정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Approximation by Superpositions of a Sigmoidal Function 이라는 89년에 시펜코라는 이 교수님께서 처음으로 증명을 한 정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증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어프록시메이션의 대상이 나옵니다. 어프록시메이션의 대상은 모든 컨티뉴어스한 함수 f, 이 f는 n차원의 유닛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러한 실수를 뱉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너럴하죠. 저희가 보는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되게 많은 함수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함수가 되게 많은 종류가 있을 텐데 항상 그 f에 대해서 이러한 g라는 또 다른 함수의 어프록시메이션이 존재한다 라는 정리가 이제 UAT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의 식을 보시면 이러한 fx가 있을 때 이것과 매칭되는 gx라는 게 항상 저희가 원하는 어떠한 양수 엡실론의 프리시전만큼 정확한 gx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입장에서 저희는 원래 이 fx라는 함수를 모델링을 하고 싶으나 이걸 현실 상황에 있는 모든 fx를 모델링하는 것은 인피지블 하고 이때 어떤 fx에든지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 gx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만약에 이 gx를 모델링하는 것이 feasible 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fx 대신 gx로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펑션을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g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뭔가를 라지 n번 더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더하는 라지 n개의 함수를 안에서 살펴보면은 이러한 식이 됩니다. 이제 요거를 라지 n번 더한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때 뭐 시그모이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로지스틱 펑션을 포함해서 S자 형태의 어떤 컨티뉴어스한 커브를 가지는 펑션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x는 이제 스몰 n 차원의 인풋이니까 여기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MLP의 구조와 거의 흡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x에 이 세타 j라는 것을 더하게 되고요. 이때 세타는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와 비슷하겠죠. 이렇게 더해진 벡터를
yj와 내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y는 어떤 웨이트와 비슷할 것입니다. 요것을 이제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0과 1 사이로 스쿼시를 해준 다음에 AJ로 나가게 되는 그런 노드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걸 이제 라지 n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피컬하게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떠한 스몰 n 차원의 벡터가 있을 때 그것을 각각 바이어스와 더하고 웨이트와 곱한 다음에 이 각각에선 이제 시그모이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값을 이제 A라는 스칼라 웨이트로 곱한 것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GX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뭐 공간의 제약상 여기 이제 라지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노드의 개수는 어떠한 임의의 라지 n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결국 저희가 마주치는 어떠한 리얼 월드의 컨티뉴어스한 함수이든지 툴 레이어의 MLP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정리가 이 UAT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AI의 문제를 풀 때 툴 레이어의 MLP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 훨씬 많죠. 그래서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UAT는 어떠한 함수 f에 대한 gx의 존재성만을 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x를 저희가 항상 툴 레이어 MLP의 gx를 항상 저희가 가지고 올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여기서 이 gx의 인피지빌리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라지 n이 되겠죠. 어떠한 펑션 f를 모사하는데 이 gx에 필요한 내부의 이런 식이 라지 n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라지 n이 되게 엄청 큰 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로는 뭐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지빌리티도 있겠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걸 이제 뉴럴 스케일링 로우라는 개념과 엮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어펜딕스 B로 뺐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인트린식 매니폴드가 커지게 되면 흔히 말하는 뉴럴 스케일링 로우, 즉 파라미터를 키울수록 테스트 로스를 작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팩터가 이 내부의 히든 노드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오늘날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점에서는 위스를 키울 수가 없으면 딥하게라도 쌓아서 최대한 표현력을 높여보자라는 접근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이 오늘날 딥러닝 아키텍처들이 되게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철학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매일 마주하는 이런 MLP라는 파운데이셔널한 빌딩 블록은 리니어, 뭐 논리니어, 리니어 이렇게 쌓으면 뭐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수학적인 근거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잘 작동할 수밖에 없는 수학적인 근거로서 UAT가 있다. 그리고 역으로 이런 UAT의 어떤 feasibility와 관련한 한계를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잘 극복을 한 게 이 MLP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KAN의 수학적인 근거가 되는 정리인 콜모그라프-아르놀드 레프레젠테이션 티어럼, 줄여서 KAT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과 MLP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게 비슷했던 것처럼 UAT와 KAT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approximation을 하고자 하는 펑션이 똑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컨티뉴어스한 어떤 유닛 큐브, n 디멘저널의 유닛 큐브에서 실수값으로 매핑하는 f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근사하는 어떤 함수 gx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UAT였다면, 여기서는 근사를 하는 함수는 컨티뉴어스한 단변량 함수 카이와 psi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f라는 걸 근사를 하는 함수들이 이렇게 단변량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함수부터 보시면 이 psi의 경우에는 n 디멘전의 x 벡터이 각각의 원소인 xp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psi라는 함수가 각 n 디멘전들에 대해서 있고요. 요걸 이제 2n 플러스 1번의 카이라는 단변량 함수로 다시 한번 바꿔서 서메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MLP와 비교했을 때 그래피컬하게 뒤에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 일단 여전히 툴 레이어로 동일한 F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거의 유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면 이 위스가 이제는 2n 플러스 1로 고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UAT의 경우에는 GX가 가지는 위스의 크기, 그러니까 히든 노드의 크기가 어떤 라지 n개로 arbitrarily 했다면, 여기서는 어떤 small n 차원의 벡터를 처리를 할 때는
en 플러스 1개의 히든 노드만 필요하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 이 KAT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해서 이 매트릭스나 벡터 간의 연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요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의 x 벡터가 이렇게 있고 앞에서 weight라고 소개해드렸던 y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요것 간의 내적을 이제 논리니어한 시그모이드에 태워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 UAT의 핵심이라면 여기서는 어떤 정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요 카이와 프사이라는 컨티뉴어스한 펑션이 되겠고요. 요것들을 그냥 단순히 서메이션을 하는 것만으로 이 f라는 함수를 근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블렛의 의미는 이 n개의 변수 간에 어떤 정보가 발생을 하는 것은 서메이션만으로도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복잡한 변화는 모두 단변수 단에서 실행을 할 수 있다,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어떤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세 개의 변수를 처리를 하는 f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변수 간에 어떤 어, 복잡한 인터랙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설사 그 변수 간의 인터랙션이 되게 복잡할지라도 요것들을 단변수 단에서 처리하는 각각의 p사이만 잘, 뭐 p사이든 카이든 이런 것들을 잘 설정만 해두면 사실상 요것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은 서메이션만으로도 모델링이 가능하더라를 이제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피컬하게 좀 살펴보자면 일단 지금부터는 스몰 n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히든 노드의 개수가 en 플러스 1개로 고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기선 스몰 n이 2인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중간 노드가 en 플러스 1, 즉 5만큼의 히든 노드만 필요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동작을 살펴보자면 일단 바깥에 있는 카이 펑션들부터 보자면 이 카이 펑션은 내부에 있는 노드들 이걸 이제 HQ라고 설명을 하자면 이 HQ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HQ가 이 중간에 있는 히든 노드들의 개수들, 즉 5개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HQ라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처리를 하는 각각의 펑션들이 카이 Q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히든 노드가 5개이기 때문에 뭐 첫 번째 노드를 처리를 하는 카이 1이 뭐 이렇게 생겼고 다섯 번째를 처리하는 노드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히든 노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사실 요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 각각의 이제는 인풋 변량을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는 이런 푸사이들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푸사이들은 각각이 이제 또 서메이션이 되어서 각각의 히든 노드들을 만드는 펑션들이 n 곱하기 2n 플러스 1개 총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자면 이 KAT의 경우에는 UAT와 달리 어떤 임의의 라지 n개의 히든 노드가 필요한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티어럼이 아니라 en 플러스 1개의 히든 노드만 가지고도 어떠한 똑같은 펑션을 근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날 MLP가 더 많이 사용이 되는 이유는 이 카이와 푸사이라는 펑션의 패설로지컬한 비헤이비어 때문입니다. 이 패설로지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MLP의 경우에는 배워야 하는 파라미터들이 결국에 뭐 중간에 AJ에 대한 어떤 스칼라 값, 그리고 YJ, 그리고 세타 J들에 대한 각 어떤 벡터 내지는 스칼라에 들어갈 값들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컨셉추얼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값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펑션 f를 어떻게 모사할 것이다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KAT를 사용을 해서 어떤 임의의 펑션 f를 모사한다라고 함은 중간에 있는 이 카이나 푸사이 펑션들을 학습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위쪽에 있는 것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이런 컨티뉴어스한 리얼 밸류의 펑션을 직접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이때 단순히 뭐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스무스한 펑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펑션들이 넌 스무스한,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이 불가능한 그렇게 끊어지는 펑션들이 있고요. 그러한 펑션들이 이제 학습을 하기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피지블하게 얻기가 되게 힘든 그런 펑션들이고, 그러한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는 펑션들을 이렇게 패솔로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단점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KAT에 기반한 어떤
인공지능의 파운데이셔널한 빌딩 블럭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실패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이와 푸사이를 패설로직하지 않은, 즉 스무스한 펑션들을 잘 학습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명확하게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습할 함수의 심볼릭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MLP의 경우에는 단순히 특정 노드와 특정 노드가 얼마나 큰 내적 값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면 KAT의 경우에서도 뭐 예를 들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세 가지의 별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x1의 별량에 대해서는 이런 x제곱이 취해지고, 두 번째 별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익스포넨셜이 취해져서 요것들을 다 더해서 뭐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함수 fx 내부에 있는 어떤 심볼릭이라 하면 이렇게 저희가 심볼릭하게 직접 기호로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의미하고요.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얻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어떤 fx라는 함수를 모사를 하는데 이러한 심볼릭한 함수를 가지고 와서 모델링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도메인들이 있겠죠. 그런 곳에서는 MLP보다 훨씬 잘 작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더하여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함수들의 어떤 양상을 직접 얻을 수 있다면 인터프리터빌리티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보고 사실 칸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게 깔끔하겠지만 한 가지의 프리리미너리가 더 남았습니다. 그건 이제 곡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왜 필요하게 되냐면, 저희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칸으로 어떠한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펑션들 이런 것들을 배워서 파라미터라이징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말은 결국에는 어떠한 곡선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징을 해서 무엇을 학습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도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러한 곡선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베젤 커브라는 방법이 있고요. 베젤 커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0부터 1이라는 타임 스탬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임 스탬프 t 사이에 어떤 곡선 bt를 표현하는 방법을 얻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일 때 이 곡선 자체가 t 시점에서의 곡선의 위치를 표현하는 함수가 bt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bt를 구하는 방법은 제어점과 그들의 영향력인, 제어점의 위치와 그들의 영향력인 BINT와의 웨이티드 썸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를 들면 여기에 뭐 0.2라는 지점에서의 곡선의 위치 BT의 경우에는 각 제어점들 P0, P1, P2, P3의 제어점의 위치를 어떠한 영향력 텀인 BINT로 웨이티드 썸을 해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BINT라는 것의 경우에는 뭐 오른쪽에 보시는 뭐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와 되게 비슷하게 생긴 그런 텀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아두시면 좋을 점은 웨이트 텀인 BINT의 경우에는 n에 의해서 그냥 정해지는 텀이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어점을 4개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그것들의 웨이트를 결정하는 이 텀은 이런 모양으로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0.3 위치에서의 각각의 웨이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세 번째 이 P3에 대한 웨이트가 가장 적고 여기서 P1에 대한 웨이트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베지의 커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앞에서 본 것보다 훨씬 복잡한 어떤 곡선을 그리는 경우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곡선이 있을 때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한 지점만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어점 하나를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렇게 일부분만 곡선에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로컬리티를 가지고 갈 수 없는 방법론이 이 베지의 커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이 점과 가장 많이 떨어진 뭐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점의 위치는 이 모든 점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여기 되게 멀리 있는 이 점을 옮기는 것이 이 지점의 위치에도 영향을 주겠죠. 더 나아가서 이 사실 자체가 이 n이 커질수록
하나의 점에서의 어떤 위치를 구하는 식이 되게 복잡해진다. 컴퓨테이셔널한 코스트가 되게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지의 커브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비스플라인이라는 방법론이 있고요. 이 비스플라인의 경우에는 이 베지의 커브의 일반화 버전이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어점의 개수가 뭐 n 플러스 1개가 있다고 하면 실제 그 곡선의 위치를 계산을 할 때는 이 n 플러스 1개보다 훨씬 적은 개수인 이 k개만 사용을 해서 실제 그 곡선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영향력 그래프인데요. 이 영향력, 이 NIKT라는 그래프가 생긴 것을 보면 사실 이 첫 번째 점의 웨이트가 시작할 때는 1이지만 점점 지나면서 T4 시점이 되면 첫 번째 제어점의 영향력이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 다섯 번째 제어점의 웨이트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어느 지점에서 선을 긋더라도 항상 이 전체 제어점의 개수는 7개이지만 실제 영향력을 가지는 제어점의 경우에는 4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전체 제어점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곡선의 그래뉼러리티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어점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곡선이 더 꼬불꼬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칸의 메서돌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에 대한 TLDR을 여기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해드리자면 저희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콜모그로프-아놀드 레프레젠테이션 티어럼 이 KAT의 가능성을 더 탐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UAT의 블랙박스 미스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정리가 KAT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KAT를 오늘날 여전히 못 쓰는 이유가 이런 패설로지컬한 비헤이비어인데 이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탐구해야 한다라는 모티베이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칸의 경우에는 이 KAT 기반의 구현체들이 항상 가지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패설로지컬한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하면 되게 간단하게 MLP가 위스를 못 늘리는 대신 뎁스에 있어서 툴 레이어를 벗어난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했던 것처럼 칸의 경우에도 폭과 너비에 대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뎁스의 경우에는 원래 툴 레이어였으니까 이걸 이제 더 늘리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MLP에 대해서 이제 KAT의 경우에는 위스까지도 원래는 2n 플러스 1개로 제한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도 이제 일반화를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과 너비 동시에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단순히 폭과 너비를 일반화를 했다라고 해서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트릭을 고안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리미테이션을 어떤 거듭된 원고 수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실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논문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서돌로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공지능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 함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떤 인풋 X와 아웃풋 Y 쌍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리얼월드의 복잡한 함수 F이든지 근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근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강력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MLP처럼 어떠한 함수를 모사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한다라는 점과 더불어 사실은 그럴듯해야 된다. 플러스를 해야 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가 원래 어떻게 생긴 함수였길래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이런 x를 넣었을 때 이런 y가 나오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도메인을 초월해서 모든 인공지능이 가지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관련해서 본 논문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접근법이 두 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MLP이고 다른 하나는 D-디멘저널의 스플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봤던 예시는 어떤 1차원, 2차원에서의 곡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걸 일반화하면 D-디멘전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차원의 곡면에 대해서 스플라인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실제로 어떤 로스 서페스를 스플라인으로 직접 그래서 근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본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장단점은 아래와 같은데요. 일단 MLP의 경우에는 피처 러닝이 가능하다. 즉 인트린식한 매니폴드를 배우는데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컬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래서 파워풀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MLP는 저차원의 FX가 가지고 있는 심볼릭한 함수를 직접적으로 근사하는 것은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모사를 해야 하는 일부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파워풀하지 못한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더해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애초에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플라인의 경우에는 뭐 오늘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런 저차원의 함수를 직접 근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어떤 내추럴한 펑션들을 직접 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블하고 파워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스플라인을 직접 적용을 하게 되면 차원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져서 인피지빌리티는 물론이고 컬스 오브 디멘전도 되게 세게 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칸은 그 둘의 장점을 합친 파워풀하면서도 플러지블한 파운데이셔널 빌딩 블럭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파워풀한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MLP가 UAT에 기반해서 굉장히 강력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 칸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인 KAT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파워풀하다. 그리고 플러지빌리티의 경우에는 각 변수의 변화를 직접 심벌릭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건 사실 기존의 MLP가 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인터프리티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플러지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 칸이 이 둘 모두를 획득하는 좋은 빌딩 블럭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겠죠. 특히 파워풀해지기 위해서는 KAT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스무스니스, 패서돌로지컬하지 않은 그러한 펑션이 내부적으로 존재하게끔 피지빌리티를 위해서 배워야 하는 함수들이 스무스해야 된다. 요런 문제를 해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해서 바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지블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워야 하는 함수들이 심볼릭하게 있을 때 그러한 컨티뉴어스한 함수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어떤 파라미터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배워야 하는 이러한 함수들이 실제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무스한 바로 뒷장에서 볼 그런 병리적인 형태로 생긴 함수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배워야 할 함수들이 뭐 이렇게 스무스한 함수라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상태에서는 그럼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해서 뭘 배울 것이냐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비스플라인으로 이러한 곡선들을 모델링을 해서 비스플라인을 만드는 파라미터들을 학습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던 이 패서로지컬한 비헤이비어가 왼쪽에 보시는 이런 함수들입니다. 일단은 KAT에 의하면 모든 펑션 f는 이렇게 근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밝혀진 사실, 그러니까 정리로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 이 카이와 사이의 어떤 모습의 경우에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 이것들이 컨티뉴스한 리얼 펑션이다 까지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얼마나 복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카이들이 이렇게 논 스무스하거나 뭐 이런 지점에서 논 스무스하겠죠. 뭐 이렇게 배우기 어렵거나 심지어 이렇게 프랙털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f를 모사하는 카이와 푸사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함수들을 실제로 해석적으로 얻는 것도 힘들고 학습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인풋 차원 n에서 히든 차원 2n 플러스 1에서 1로 줄여주는 이런 뎁스와 위드에서 벗어나면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왜 이걸 벗어나면 해결될 수 있는지 이전에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일반화를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제 왼쪽 폼에서 오른쪽 폼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 왼쪽 폼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피컬한 뷰를 이렇게 세로로 세운 그런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폼을 보면은 뭐 인풋 차원이 2일 때 중간에 히든 노드가 이렇게 5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의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인풋 차원이 2개이더라도 중간에 히든 노드들이 뭐 꼭 5개가 될 필요는 이제 없고요. 레이어도 이렇게 여러 개를 쌓아서 하나의 F를 구성하는데 여러 개의 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즉 뎁스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되고 이 위드도 5개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2n 플러스 1개를 벗어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화가 된 대상을 보면은 원래는 이 인풋 차원에서 히든 차원으로 가는 이 풋사이들, 여기서는 이 스몰 파이로 노테이션을 해두었고요. 히든 차원에서 이제 아웃풋 차원으로 가는 이 앞에서 봤던 이 카이들, 요걸 이제 캐피털 파이로 구현을 해두었는데 요것들 간의 구분이 이제 없어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넘기는 그런 펑션들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스태킹을 위한 일반화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일반화는 이제 저자들이 따로 어떻게 뭔가 수식적으로 뭔가를 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노테이션을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L번째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가 이 NL이고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가 N의 L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L번째 레이어에서 L 플러스 1번째 레이어로 보내기 위해서 지정되어 있는 펑션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펑션들이겠죠. 이러한 펑션들의 셋을 이렇게 캐피털 phi L이라고 칭하고 이것들 안에 이제 각각이 속하는 원소들을 이 small phi Lij다 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테이션이 복잡해 보이지만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셈이 되겠죠. 만약에 이 1번 레이어에서 2번 레이어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칸을 정의하기로 첫 번째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는 2개, 두 번째 레이어의 뉴런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그러면 2에서 3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펑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6개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예를 들면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뉴런을 구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 레이어의 각각 뉴런들을 통과시키는 이 함수들, 뭐 첫 번째 펑션은 첫 번째 이 뉴런이 통과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뉴런에는 이 두 번째 펑션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될 것이고 이렇게 통과해서 나온 값을 서메이션을 하면 요 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요 펑션들을 각각의 인풋 노드가 타고 들어가게 되겠죠. 단순히 요걸 이제 노테이션을 해놓은 게 이 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딥하고 위즈도 저희가 마음대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이 파이가 스무스해질 수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theoretical한 증명은 사실 존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해석적으로.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이 저자들이 어느 정도의 어퍼 바운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어퍼 바운드에 대한 증명은 어펜딕스 C에 실어놨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 자체가 스무드니스 K번까지 미분을 했을 때도 그때 어떤 차이가 뭐 어느 정도 어퍼 바운드 이하로 차이가 난다. 그래서 꽤 스무스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해둔 게 있고요. 추가로 그것보다도 어떻게 엠피리컬하게 증명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오리지널 폼으로 칸을 만들었을 때는 내부의 펑션이 되게 패솔로지컬한데 칸으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똑같은 이제 타겟 펑션이더라도 내부에서 배워야 하는 파이들이 되게 스무스해지는 것을 보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엠피리컬하게 증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변량이 들어가는 함수 펑션 f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펑션 f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그 KAT의 세팅에서는 칸식의 노테이션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n이 4니까 4에서 9로 보내고 9에서 1로 보내는 것이 기존의 KAT였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모양의 칸을 만든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세팅의 경우에는 학습을 시켰을 때 이렇게 되게 자글자글하고 패설로지컬한 함수들이 학습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로스의 경우에도 이 빨간색 로스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되게 적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단 이렇게 3레이어로, 그러니까 실제로 옵티멀한 칸의 구조를 만들어 주었을 때는 내부에서 배우게 되는 함수들이 이렇게 되게 스무스하고 실제로 배워야 하는 함수들을 배운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첫 번째 노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곱을 취해 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서메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사인을 취해 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러한 그래프의 형식, 이러한 칸 레이어의 형식이 이 타겟 펑션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해지는 것이 아니냐. 즉, 어떠한 타겟 펑션에 대해서 이러한 옵티멀한 구조를 항상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걸 모르고 뭐 5, 3, 2, 1, 1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도 스무스한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프랙티컬하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릭들을 뒤에서 제안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시도들, 그러니까 중간에서 배워야 하는 그런 함수들의 스무드니스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봤다면, 여기서는 그러한 중간에 있는 이 파이들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즉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징을 해서 무엇을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이는 비스플라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로컬리티를 만족하는 논리니어 펑션이 될 것이고요. 이 파이가 비스플라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웨이티드 썸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게 비스플라인으로 곡선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곡선을 구성하는 각 제어점들의 위치와 그 곡선이 해당 시점에서 얼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영향력 계수인 이 BI라는 가중치와의 웨이티드 썸으로 만들어진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BI라는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대한 텀의 경우에는 몇 개의 제어점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G가 5고 뭐 K가 3인, 이때 G가 이제 앞에서 본 제어점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정해졌을 때 밑에 보시는 이러한 영향력 개수들이 이제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대상은 이 각각의 제어점들의 위치, 즉 높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어점들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적절한 phi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깔끔한데, 물론 파이가 기본적으로는 비스플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비스플라인만으로 이 파이라는 것을 모델링 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앞에 봤던 파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 파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본 이 스플라인이라는 텀이 들어가지만 이것과 어떤 bx라는 또 다른 함수를 더해서 이 파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w들은 어, 단순히 어떤 가중치 하부 파라미터, 가중치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이 bx의 경우에는 보시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인 실루를 쓰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루와 스플라인을 더해서 이 파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자들의 의도는 뭐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스플라인으로 일단 기본적인 어떤 파일의 모습을 학습한 뒤에 이 스플라인으로 학습이 안 되는 만큼의 phi 펑션을 레지듀얼한 스타일로 실로만큼 더해서 학습을 하겠다 라는 의도이고, 그래서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의 이용을 레지듀얼한 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유추되는 이유이지만 그 이유로서는 스플라인만으로 파일을 파라미터라이즈를 했을 때 성능 저하가 되게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한 점은 스플라인만으로 구성했을 때 중간에 있는 이 파이라는 함수가 되게 논스무스해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히려 이렇게 실루를 넣어야 중간에서 학습이 된 이 파이 펑션 자체의 파이라는 펑션의 결과가 스무스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설명드리자면 그리드, 즉 그리드를 앞에서 뭐 제어점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어점과 제어점 사이에 뭐 간격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트릭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그리드 업데이트라 하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논문을 처음 볼 때 가장 좀 의아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지정된 구간, 앞에선 저희가 뭐 이걸 0 그리고 1로 뒀는데, 어쨌든 이러한 지정된 도메인 내에서 정의가 되는 곡선이 스플라인 곡선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지점에 어떤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점에 대한 값이 이렇게 파이의 x로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액티베이션이라 함은 이렇게 지정된 위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깥에서 어떤 액티베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러했을 때 이런 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의 경우에는 만약에 학습 와중에 현재 도메인에서 벗어나는 어떤 입력값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제어점을 on the fly하게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그리드의 개수가 뭐 5개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 어떤 액티베이션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리드의 개수는 그대로 두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간격을 넓혀서 재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익스텐션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어점이 추가가 되는, 이게 이제 제어점이 추가가 아니라 위치가 이동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제어점이 추가가 되는 건 이 그리드 익스텐션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드의 개수 자체가 곡선의 granular이를 관장을 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배워야 하는 이 phi라는 펑션이 되게 많은 제어점을 요하는 더 복잡한 함수일 수가 있고, 이걸 위해서 coarse grained하게 파일을 이니셜라이징을 해서 학습을 하고, 정해진 스텝, 뭐 1000스텝, 뭐 500스텝이 지난 뒤에 이렇게 fine grained 해주도록 그리드를 더 추가를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너무 많은 그리드로 시작을 하면 오버피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학습 중간에 추가가 돼서 새로 생기는 이런 제어점들의 높이, 즉 위치의 경우에는 원래 학습이 되었던 이 phi 펑션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게끔 하는, MSE가 최소화가 되게끔 하는 그런 위치에 새로 이니셜라이징이 되는 이러한 지어점의 위치를 그걸 기준으로 이제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드 업데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한 식을 가지고 제어점들의 위치가 재조정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레이닝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러한 순서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타겟 펑션, 어떤 배워야 하는 펑션이 뭔지는 모르지만 의미로 저희가 뭐 이러한 펑션을 타겟 펑션으로 놓고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희가 이니셜라이징을 할 칸의 구조는 이니셜 노드 2개에서 히든 노드 5개, 그 다음에 1로 넘어가는 3층짜리의 칸을 이니셜라이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 이 파일을 훈련을 시키는 스텝이 들어오는데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때 이 스파시피케이션 로스를 필수적으로 함께 넣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칸에 이제 이니셜한 세팅이 이 스무스한 파일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지점에 있습니다. 앞에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칸을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서 원하는 만큼의 뎁스와 원하는 만큼의 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만든 저희가 임의로 세팅한 칸이라는 레이어가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함수, 지금은 요 함수가 되겠죠. 이 함수를 스무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은 이 타겟 펑션을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걸 구현을 할 수 있는 스무스한 파일을 만들어내는 옵티멀한 세팅이 이러한 레이어 구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뭐 x가 이렇게 들어오고 y가 들어오는 구조에서 x에 대해서는 사인을 하고 y에 대해서는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고 여기에 이제 엑스포넨셜을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에서 1로 가는 이러한 구조가 옵티멀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은 타겟 펑션을 임의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이런 옵티멀한 칸 레이어 세팅이 어떤 세팅인지 훈련 전에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러한 바이패스를 제안을 하는데요.
일단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좀 큰 칸 레이어들을 선언을 한 다음에 phi x, 그러니까 x를 인풋으로 했을 때 출력이 되는 각 phi들의 출력 값을 0으로 보내게끔 하는 regularization loss를 auxiliary하게 추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L2 regularization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L2 regularization은 어떤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요소라면 여기서는 오버피팅에 더해서 이런 어떤 옵티멀한 세팅으로 가게 하는 어떤 프루닝을 하기 위한 역할로서도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이 로스텀을 보시면 이 L predict가 저희가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MSE와 같은 목적 함수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떠한 이러한 falsification 로스를 추가를 하는데 이 로스가 생긴 것을 보면은 단순히 이 모든 파일들에 대해서 x가 뭐 s번째 x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절대값만큼을 단순하게 로스에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phi x가 0으로 가게끔 하는 그러한 추가적인 로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노릴 수가 있겠죠. 이니셜 세팅을 저희가 지금 251로 했지만 저희가 써야 하는 히든 노드는 그 중에 두 개만 썼을 때 옵티멀한, 그러니까 이렇게 스무스한 펑션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251의 모든 레이어들 안에 있는 phi라는 펑션들을 다 써서 논 스무스한 펑션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상황을 벗어나서 이러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텀이 있다면 나머지 텀들은 다 0으로 밀 수가 있고 써야 하는 이 텀들만 스무스한 펑션으로 학습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의도에서 이 스페시피케이션 로스를 넣고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자면 앞에서 본 것과 비슷한 스레시홀딩을 해서 실제로 영향력이 적은,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넣어도 0에 가까운 값을 뱉는 그런 노드들을 찾아내서 직접적으로 프루닝을 해주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앞서서 그렸던 그 그림 그대로 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학습된 임의의 어떤 곡선을 가능하다면 심볼릭한 함수로 치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학습된 곡선들이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뭐 사인 내지는 뭐 x 제곱 이런 함수들이지만 이것들은 결국엔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엮여서 만들어져 있는 임의의 곡선인 것이지, 그러니까 심볼릭하게 보이지만 심볼릭한 함수는 아직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이 스플라인을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실제 그 심볼릭한 펑션으로 직접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선 파라미터라이징 되어 있는 곡선이라면 아래에서는 실제 이 수식적인 함수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렇게 해주는 방법은 이 심볼릭한 펑션 셋을 정의를 해둔 뒤에 그 원수들 중에서 이제 이 각각의 매칭이 안 된 이러한 함수들 중에 뭐 심볼릭한 펑션들 중에 핏하는 게 있다면 자동으로 그러한 함수로 치환을 하는 그런 단계로 거치는 것이 2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단순히 뭐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어떤 자연계에 있는 물리학적인 수학적인 펑션들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런 심볼릭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치환을 해주는 것이 어떤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러한 함수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인 함수나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 사인 함수로 예를 들자면 스케일이 뭐 3만큼 돼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플렁츄에이션을 하는 사인 파일 수도 있고 뭐 쉬프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좌우로 페이즈가 쉬프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순히 어떤 사인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가 이제 만약에 f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식으로 affine transformation을 할 수 있게 파라미터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 마이너스 3부터 3인 경우에는 이 a가 뭐 3이 되겠죠. 뭐 이러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추가적인 훈련을 시켜줄 수 있게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 훈련은 이 심볼릭 함수들의 이 affine transformation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학습을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다만 타겟으로 하고 있는 예시의 경우에는 affine transformation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학습 결과의 경우에도 이렇게 다 그냥 스칼라 값들이 그냥 1 내지는 파이 값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넘버 스냅을 통해서 이러한 함수 값을 최종 수식으로 써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그냥 당연해 보이는 플로우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이러한 타겟 펑션을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MLP 베이스드의 어떤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학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MLP 베이스의 펑션 자체가 파워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떠한 내부적인 변환들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값이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MLP는 그러한 접근을 하고자 하는 빌딩 블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칸의 경우에는 실제로 훈련이 다 끝난 뒤에 얻을 수 있는 게 뭐 MLP의 경우에는 뭐 웨이트나 바이어스 같은 파라미터들이겠지만 칸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수식을 얻을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터프리터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만 뭐 이런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오늘날 저희가 뭐 AI나 딥러닝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뭐 NLP나 CV 같은 분야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인터프리터빌리티로 치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서 간단하게 익스페리먼트 몇 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칸 구조가 심볼릭한 펑션을 배울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본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단순한 뭐 x 곱하기 y나 뭐 x분의 y 같은 단순한 수식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물리학에서 많이 쓰이는 그러한 펑션들도 실제로 잘 배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때 학습 대상이 되는 이런 펑션들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스무스하고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한 표가 이 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어, 유효한지 안 유효한지를 떠나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케이스 스터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저자들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MLP를 사용을 하지 않고 칸 방식으로 어떠한 실험, 어떠한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의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이는 실험이 이 케이스 스터디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 스터디의 세팅은 이러한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매듭 이론이라는 걸 연구하는 위상 수학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매듭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속성이 주어졌을 때 그 매듭의 시그니처라는 다른 속성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찾고자 한다라는 세팅입니다. 저도 이 도메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의 부분을 보시면 각각이 이제 샘플, 각각 매듭의 샘플이 되는 것이고요. 각각 매듭을 표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컬럼들, 그러니까 속성들이 있습니다. 총 18가지의 속성들이 있고요. 이때 그러니까 이 시그니처라는 속성도 하나의 어떤 피처인데 나머지 이 17개가 주어졌을 때 이 시그니처를 예측할 수 있는 뭐 MLP든 칸이든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4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14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7개의 속성이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14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이제 뭘 더 보여주고자 하느냐 매듭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새로운 수식을 구하는 방법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요건 이제 MLP가 못하는 하기 되게 어려운 태스크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비유를 하자면 뭐 볼륨을 y라고 두고 뭐 얘를 뭐 z 뭐 얘를 y 얘를 z라고 부르면 어떠한 속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새로운 수식 뭐 예를 들면 뭐 x 제곱 더하기 yz가 뭐 4, 뭐 이렇게 되는 새로운 수식이라는 걸 연구 과정에서 칸을 써서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첫 번째 이 귀납적인 부분에 대한 성능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0만 개의 파라미터를 쓴 MLP의 경우에는 어큐러스가 78%가 정도가 나왔는데 이 구조를 가지고서는 200개의 파라미터만 가지고도 81.6%의 어큐러시를 획득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성능이 좋을 수 있는 이유는 타겟 펑션 내에 존재하는 심볼릭한 작동이 이 노트 티어리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했던 태스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심볼릭한 내재적인 작동을 직접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이 1번의 예시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연역의 경우에는 이 트레인하고 프론하고 픽스, 그러니까 넘버 스냅을 해서 얻어지는 최종적인 그러한 수식들을 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어떤 새로운 노트들의 속성들에 대한 수식을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런 방법론이었습니다. 변수 내, 변수 간에 새로운 수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미테이션의 경우에는 efficiency에 있어서 좀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뭐 성능 면에서 낙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고요. 특히 어떤 노드 수가 같더라도 여기 보시면 칸과 MLP를 이렇게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MLP의 경우에는 단순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플롭스에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단순한 작업에 비해서 스플라인은 작업량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비효율성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클로징을 드리자면 이 further research 파트에서는 칸 논문 이후로 후속적으로 나올 만한 연구들 내지는 나오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만든 장표입니다. 일단 phi라는 함수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최적화를 할 것인지와 관련한 연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칸은 이 KAT를 depth와 width 차원으로 generalization을 하는 것이 학습 대상으로서의 phi의 스무드니스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B스플라인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점은 사실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스무스한 파일을 학습시키기 위해 뭐 B스플라인 대신 또 쓸 수 있는 어떤 곡선을 근사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뭐가 있을까와 관련해서 다른 방법론들을 좀 더 탐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최신 아키텍처에 도입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오늘날 MLP는 그 자체로 사용되기보다는 뭐 트랜스포머 같은 더 큰 아키텍처의 빌딩 블록으로서 이미 되게 많은 프로그레스를 이루어낸 그런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칸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뭐 그런 아키텍처에 도입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기존 아키텍처들이 다루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나 프레임워크, 뭐 스케일링 로우나 트랜스퍼 러닝 같은 것들도 MLP가 잘 하고 있는 것을 잘 답습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내지는 잘 안 된다면 칸을 여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뭐 개선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하드웨어적인 최적화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GPU라는 이 모던 딥러닝 하드웨어 자체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되게 크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던 하드웨어에서 칸의 에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내지는 하드웨어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당장은 MLP 대신에 칸을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특히 뭐 NLP를 연구하고 있는 석사 과정생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심볼릭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굳이 얻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퍼포먼스나 에피션시 그리고 추가로 에코시스템의 경우에도 사실 MLP를 기반으로 한 여러 아키텍처가 굉장히 우세하게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칸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한 장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연구들이 이어진다면 칸의 입지도 충분히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연구들이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엔 이 리서치 필드가 리얼 월드의 니즈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MLP가 오늘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블랙박스니스가 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펀더멘털한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MLP 구조들을 이제 파운데이셔널한 빌딩 블록으로 해서 쭉 만들어진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XAI와 관련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세상이 단순히 어떤 높은 성능만을 뽑아내는 어떤 구조를 얻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게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 넣고 잘 섞어서 잘 흔들어서 좋은 성능의 뭔가가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리얼 월드에서는 충분히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어떻게 현재는 부족한 컨셉이더라도 확실한 장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당장 이 칸이 MLP보다 뭔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논문을 크리티사이즈를 할 필요는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는 칸 논문의 저자들이 뭐 어떻게 저떻게 말을 했다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논문의 어떤 논조 자체가 많이 본인들의 리미테이션도 많이 밝히고 있는 논문이고 그래서 굳이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뭐 너가 좋다면 뭐 랭귀지 모델링 할 수 있냐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뭐 제너레이션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당장의 크리티사이즈는 조금은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논문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러니까 목표가 되게 뚜렷했던 것 같고 방법론도 뭐 이 정도면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더 좋은 점은 많은 퓨처 워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기여점이 큰 논문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점을 끝으로 네,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사과정생 천재원이었습니다.